어느 마을에 점성술사로 유명한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별과 달의 움직임을 읽고 사람들의 운명을 예언하는 할머니는 몇 년씩 기다려야 겨우 예약할 수 있을 정도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말에 따라 결혼 날짜를 잡고 사업 계획을 세우고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젊은이들 몇 명이 할머니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최근에 존 루크의 백지설을 공부하고 있었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예정된 운명이 있는지 아니면 쌓아가는 경험이 운명을 결정짓는지 알고 싶어졌던 것입니다. 드디어 할머니의 집에 도착한 젊은이들은 먼저 차와 과자를 대접받으며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마을의 이야기도 하고 농담도 주고받으며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쯤 젊은이들 중 한 명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존 루크의 백지설에 대해 공부했는데요. 그 이론에 따르면 우린 모두 백지 상태로 세상에 태어나 경험을 통해 우리의 운명을 만들어 간다고 합니다. 할머니의 점성술과는 반대되는 생각 같아서요. 할머니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할머니는 잠시 미소 지으며 젊은이들을 바라보다가 깊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늘 말할 때 별들은 운명을 알려주는 지도와 같다네. 하지만 지도가 목적지는 아니지. 결국 어떤 길을 선택할지는 우리에게 달려있다네. 루크가 말한 백지설도 그와 비슷한 거라네. 우린 빈종이처럼 태어나지만 인생에서 어떤 색깔로 그려나갈지는 우리의 선택이지. 젊은이들은 할머니의 대답에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이야기 하나를 꺼냈습니다. 예전에 이 마을에 한 아이가 태어났었지. 그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불행할 것이라는 운명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며 자라났어. 하지만 나중에 보니 그 아이는 마을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봉사활동을 통해 많은 사람을 돕고 있었네. 주변 사람들은 그의 별자리가 틀렸다고 수군거렸지만 난 알았지. 그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알고 있었거든. 자신을 관찰하고 자신에게 맞는 길을 찾는 데 쏟은 노력 말이야. 결국 그 아이는 자신의 백지를 다양한 경험으로 가득 채운 거야. 루크의 이론처럼 그 아이는 스스로 이 경험을 통해 지식을 쌓고 운명을 새로 쓴 거나 다름없지. 이야기를 듣던 젊은이들은 크게 감명받았고 자기 자신의 백지를 어떻게 채울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할머니와의 대화를 통해 운명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과 선택의 결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젊은이들은 신중하게 자신이 원하는 삶을 선택해 나갔고 할머니의 조언을 마음에 새긴 체각각의 백지를 채워 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을은 여전히 그들의 이야기를 전하며 빈 백지가 어떻게 다양한 색채로 채워질 수 있는지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다고 하네요. 여기까지가 존 루크의 백지설을 재미있고 따뜻한 이야기로 풀어낸 썰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한때 이름 모를 작은 마을에 살고 있던 준호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준호는 어디에나 있을 법한 평범한 회사원으로 매일 아침 동네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싸들고 지하철을 타며 회사로 향했습니다. 일상은 느리게 그러나 꾸준히 흘러갔습니다. 준호는 안정적인 삶을 누리고 있었지만 삶에 대한 의문이나 근본적인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에게는 변화는 두려움 혹은 귀찮은 것으로 여겨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회사에서 퇴근하고 돌아온 준호는 집 앞에서 이상한 속보 하나를 발견합니다. 수신자 이름은 분명히 그의 이름이었으나 보내는 사람의 정보는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호기심에 가득 찬 그는 그 자리에서 속보를 열어보았고 그 안에는 낡은 책 한 권과 한 장의 메모가 들어있었습니다.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읽어야 할 책이야. 여기에 담긴 이야기는 너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 거야. 사람들은 종종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일상에서 놀랍고 예상치 못한 사건을 마주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철저히 탐구하기보다는 무시하며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준호는 그것을 운명적 사건으로 직감했습니다. 그는 책의 첫 장을 넘기며 빠져들기 시작했고 그 안에 담긴 알렌 바디우의 철학적인 논의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책은 인간 존재의 의미, 사랑, 진리, 그리고 변화에 대한 깊은 탐구로 가득 차 있었고 준호는 책 속의 개념과 사상을 통해 자신의 삶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책의 한 구절을 통해 준호는 무언가 자신도 모르게 있었다고 느꼈던 삶의 갈증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진리를 낳고 그 진리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이 문장은 그의 마음 깊은 곳에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날 이후로 준호는 그의 일상 속에서 작은 진리의 순간들을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마시던 커피에서 발견한 작은 기쁨, 동료들과의 일상적인 대화 속 진솔한 순간들, 심지어는 지하철의 창 바깥으로 흐르는 도시의 풍경 그 자체까지도 그는 곧 그 낡은 책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과 친구들, 그 다음에는 그의 동료들. 그는 사건적 순간들이 그들의 삶에도 분명히 있을 것이며 그것을 알아차리고 자신의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열정적인 말에 사람들은 흥미를 가지기 시작했고 자연스레 그들의 일상 속 사건을 찾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어쩌면 준호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가 책을 읽고 거기서 얻은 지식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지식을 사람들과 나누고 그들을 또 다른 진리의 탐색으로 인도하는 그의 새로운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바디우의 이론이 말하는
충실한 주체란 바로 준호처럼 변화의 씨앗이 될 사건을 끌어안고 그것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키워나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고 준호의 작은 마을에는 무언가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자신들의 사건을 통해 새로운 사회적, 개인적 가능성을 찾고 그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준호는 그 낡은 책을 통해 시작된 작은 계기를 통해 결국 마을 전체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준호의 이야기는 결국 알렌 바디우이 사건, 이론을 생생하게 실천한 현대의한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로는 평화로운 마을에 도덕적 카페라는 이름의 작은 카페가 있었습니다. 이 카페의 주인은 도덕적 상대주의의 옹호자였던 길버트 하먼의 철학을 깊이 존경하던 할머니였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특별한 원두로 커피를 내리고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미소와 함께 도덕적 상대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어느 날 이 카페를 방문한 인물은 전 세계를 여행하고 있는 한 젊은 여행가였습니다. 그는 내린 커피의 향을 들이마시며 말했다. 이 커피는 정말 특별하네요. 하지만 매번 다른 카페에서 다른 맛의 커피를 경험하다 보니 어떤 것이 진짜 최고의 커피인지 모르겠어요. 그러자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아, 그 말은 마치 도덕적 진리에 대한 이야기 같구나. 사실 커피의 맛은 절대적이지 않단다. 각 문화에 따라 다르게 준비되고 사람들마다 선호하는 맛도 다르지. 길버트 하먼이 말했듯이 도덕적 진리도 마찬가지란다. 각 문화나 사회마다 다를 수 있는 거지. 여행가는 호기심이 생겨 더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덕이 문화마다 다르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 어느 사회에서는 옳다고 여기는 것이 다른 사회에서는 틀리다고 여길 수도 있을 텐데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카운터 뒤에 장식된 다양한 커피 원두 봉투들을 가리켰습니다. 이 원두들처럼 도덕적 원칙도 그 사회의 역사나 환경에 따라 다르게 발전할 수 있단다. 예컨대 어떤 문화에서는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것이 도덕적이라면 또 다른 문화에서는 절제와 규율을 중시할 수도 있지. 그러면서 할머니는 그녀가 여러 해 전 방글라데시에서 마신 커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곳에서는 커피에 특별한 향신료가 들어가 있었는데 현지인들은 그 맛을 최고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때 깨달았단다. 우리의 입맛이 다른 것처럼 도덕도 개인과 사회에 따라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걸. 여행가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 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할머니, 도덕적 상대주의는 모든 것이 허용된다는 말인가요? 만약 어떤 문화가 극단적으로 비윤리적이라면 그것도 인정해야 하나요? 그때 할머니는 심각한 표정으로 머리를 저었습니다. 아니란다, 젊은이. 상대주의가 모든 것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야. 하먼은 다른 문화의 도덕적 차이를 인식하고 존중하라고 했지만 그것은 곧 우리가 모두의 인권과 공정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과는 별개라는 점도 명심해야 하단다. 그녀는 카페의 한쪽 벽에 걸린 세 개의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이 지도를 봐. 각 나라마다 경계선이 있지만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지구라는 것은 변하지 않지 않니? 도덕적 상대주의는 다양성을 인정하지만 그 안에서도 보편적인 인간적 가치를 지켜나가는 법을 찾아야 한단다. 여행가는 할머니의 지혜에 감명을 받으며 도덕적 상대주의가 단순히 차이를 인정하는 것 이상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는 어느새 식어버린 커피를 마저 마시고는 할머니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여행자는 앞으로의 여정에서 만날 다양한 문화를 더 열린 마음으로 이해하고자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도덕적 카페를 나선 그는 오늘도 세계의 다양성 속에서 유일무이한 진리를 찾아 나서는 한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할머니는 창문 너머로 그를 바라보며 도덕적 상대주의가 그에게 또 어떤 삶의 교훈을 안겨줄지 기대하는 듯한 표정으로 느긋하게 다음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한 번은 독일의 작은 마을에서 열리는 와인 축제에 참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축제는 1년에 한 번 마을 사람들과 외부에서 찾아온 관광객들이 함께 모여 지역 특산 와인을 즐기는 자리였죠. 그 축제에는 다양한 행사와 더불어 색다른 재미있는 이야기가 펼쳐졌습니다. 그 중심에는 맥스 샌너의 가치의 계층 구조 이론이 등장하게 됩니다. 축제의 첫날 저녁 마을 중앙에 자리한 광장에서는 와인 시음회가 열렸습니다. 각 양조장은 자신들의 최고 와인을 앞세워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으려 애썼습니다. 그곳에는 축제를 단순히 즐기려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백스 샌너의 철학을 연구하는 그룹 샌너의 사도들도 있었죠. 샌너의 사도들은 그날 밤 흥겨운 분위기에 휩쓸리면서도 사람들에게 그들의 철학을 전파할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마 가장 기억에 남는 일화는 그들 중 한 사람이 자유 무대를 통해 열띤 연설을 했을 때의 일일 것입니다. 그는 단상 위로 올라갔고 사람들은 그를 향해 귀를 기울였습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그가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이 와인은 그저 감각적이고 쾌락적인 즐거움일 뿐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가치를 탐구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조금 의아해했지만 호기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샘너에 따르면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감각적인 즐거움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는 와인잔을 들어올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한 잔의 와인에는 태양과 땅 그리고 이 지역 주민들의 삶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생명과 관계된 가치에 해당합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와인을 마시며 우리는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교류하며 정신적 가치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영혼을 풍요롭게 하며 높은 차원의 정신적 가치를 경험하게 합니다. 마침내 그는 정점을 이루듯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 축제를 통해 우리는 서로의 존재와 이 순간을 감싸 안는 성스러운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와인은 그저 도구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가치는 우리가 어떻게 그 순간을 즐기고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연설이 끝나자 사람들은 열렬한 박수로 그를 환영했습니다. 그의 진지하면서도 열정적인 메시지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축제는 그 이후로도 계속되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의 연설에서 들었던 가치를 마음속에 품고 함께 나누는 시간의 의미를 더욱 깊게 새기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마을의 하늘에는 별이 더 밝게 빛났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단순한 와인 축제가 아닌 인생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었던 특별한 날로 기억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진정으로 더 높은 가치를 향해 나아갈 때 그들은 비로소 보다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맥스 샌러의 메시지가 그곳에 있는 모두의 심금을 울렸던 것이죠.